안녕하십니까. 임원진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그 첫 번째 시리즈 영문법 기초의 속사정 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번역한 책의 이름을 따서 영문법의 본질 혹은 신학의 정수라는 책의 이름을 본따서 영문법의 정수, 영문법의 정석 이런 제목도 시리즈명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의 제목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세 번째 강좌로서 사실 예정에도 없이 제가 사설 하나 하고 두 번째로 품사론 사설 이 두 가지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적인 설로서의 사설을 집어넣은 이유는 두 가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패친께서 젊었을 적 사진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또 받았고 또 어떤 패친께서는 좀 얼마 전에 추천할 만한 영문법 책이 뭐 없을까 이런 질문을 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대답을 했습니다만 저는 질문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이 댓글 같은 데에서 필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제가 성실하게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고 또 여러분이 또 우리 질문을 또 틈틈이 함으로써 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 두 가지를 제가 사적으로 여기 강좌에 넣은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젊었을 적 사진을 요청하셨길래 좀 고민을 해보고 좀 찾아는 봤습니다만 찾지를 못해서 이걸로 좀 대신합니다. 니들이 글맛을 알아? 사진을 찾는데 자꾸 이 패러디 영상, 제가 사실은 신구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 패러디 영상이 그 생각이 났고 그래서 우리 강좌 주제대로 글맛 좀 생각해 봤습니다. 글맛하러 그러니까 제가 번역했던 완전한 기도를 완전한 글맛 또 실천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영문법 이렇게 또 패러디 제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강좌의 핵심 포인트를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아주 중요한 주제, 기초는 끝까지 간다. 기초는 걸음마 단계가 아니다. 걸음마가 아니다. 입문자가 의례껏 거쳐서 지나가는 단계가 아니다. 지나가서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게 이 어학의 기초가 결코 아닙니다. 입문자가 배워야 하는 기초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탱게 해주는 원리, 개념, 그리고 힘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초 때 어떤 대충 때우고 넘어가서 대충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되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끝까지 갈 수 있고 다른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처음부터 조금도 빈틈없이 똑바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초를 구성하는 지식들, 그것들의 원리들, 개념들, 그리고 그것들을 생동케 하고 엮어주는 힘이라고 하는 그 속사정을 따라서 반드시 알고 파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젊었을 때의 사진 그러면 사실 이 젊었을 때의 이런 것들이 제 실제 모습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어 책이 아니라 제가 한때 공부했던 것 중에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또 가까이 남겨두었던 그 제 등 뒤에 서가에 좀 꽂혀 있고 구석에 있었던 책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요게 다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책들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젊었을 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한번
좀 느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함 씨의 그 영어의 왕도 개정판하고 대학 기본 영어입니다. 김열함 씨의 이 책이 실제로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김열함 씨가 그 영어 문학의 고전적인 책들에서 각 문법에 해당하는 항목에 실제로 아주 유용하고 좋고 탁월한 예문들을 일일이 발췌해 가지고 이 두 권의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왼쪽의 책이 먼저 나와서 영어의 왕도로 히트를 쳤다가 고급 영어 정예로 내놓은 뒤에 그 나중에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그 교양과 상식, 인문학적 기초로서의 영어 실제 문장을 보면서 그 속에 문법적인 요소들을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보았던 책입니다. 왼쪽은 성문 기초 영문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고등 영문법 정호영 씨가 쓴 책입니다. 이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전통문법, 팔품사와 오문형을 다루는데 그 성문 기초 영문 것을 압축해서 엑기스로 해놨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읽으면서 부딪히는 그 여러 가지 문법 사항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알고 싶고 그 설명의 참뜻이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확인하려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뒤져보고 각 항목별로 찾아보고 비교해 보았을 때 그래도 가장 끝까지 저한테 도움을 주고 가장 충실하다라고 느껴서 가장 애용했던, 많이 의존했던 책이 이 정호영 씨 책입니다. 물론 저기 한 적어도 25년 전, 30년 전, 뭐 그 이전에 나온 책들이고 그때 책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더 좋은 책이 나왔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그 문법책도 제가 필요로 하는 것, 나중에 저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같이 느낀 건데,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 한 권의 책에 다 담은 책이 없습니다. 이 정호영 씨 책이 그래도 가장 충실하게 담겨져 있는데, 대략 우리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건 우리 필요한 것들이 한 30%, 25%,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한 10%, 정말 이렇게 만족스러운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기초를 확인하고 닦는 데에 정말 수시로 열람실에서 그 서고로 올라가 가지고 그걸 일일이 그냥 수십 번 찾아보고 각 항목을 쫙 비교해 놓고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또 고민하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 정호영 씨가 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등영문법, 고급 영어 문법이죠. 왼쪽에 이제 English Writing, 시사 영어사에서 나온 그 영장문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뭐냐면은 영작을 해볼 때에 제대로 영작을 하려면 문법을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읽을 때에 문법을 활용하면서 때로는 이 문법을 어디다 쓸모가 있어? 별로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작을 해볼 때 이 문법이 필요합니다. 문법 없이는 정말 영작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작이 되어 갈 때에 보면은 그 문법의 체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특히 이 책은 루디먼트, 기초 사항들에 대해서 쓸 때, 이 영문법의 각 요소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써여지는구나. 네, 이렇게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기초 사항들을, 전통문법의 기초, 오문형과 팔품사의 기초를 뒤집어 볼 수 있었던 정말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아메리카 구어용으로서 그 구어체와 문어체를 비교해서 이해하는데 참 도움을 많이 받았고, 다른 책은 없어지고 지금 중국편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왼쪽은 아주 두툼하게 영어 전통 문법론이라고 또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 전통 문법론에서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도대체 문장이 뭔가, 아까 그 팔품사 할 때 8가지 부분,
그러면서 스피치라고 했는데 그거를 문장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 문장은 8개의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문장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영어가 그 문장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가 200개가 넘는다. 그냥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는 단위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문장이 뭐냐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개념은 제가 이게 작문을 그 글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아 이게 문장이구나 하나의 문장이 이런 거구나 그 영어 문법 정의에서 문장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그 글쓰기의 기본을 잡은 그 장문책은 또 사실은 미국인이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정립한 이론서입니다. 그 실습과 이론을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어 문법하고 맥이 닿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자기 언어로 글쓰기의 그 논리적 기초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겁니다. 예, 오른쪽은 이제 이게 두 개 짝이 뭐냐면 전통문법, 팔품사와 오문형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법 스쿨 그래머를 공부하다가 그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벽을 이렇게 넘기 어려울 때에 이 혼비어 문법을 만난 겁니다. 이게 과학 문법이며 영어의 그 오문형의 그 패턴의 원리들을 실증적으로 다룬 것이고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시사 영어 엘리트 영어 이런 사전이 근본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이 되면서 문형들이 그 사전에 구체적으로 그 일관성 있게 표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지금도 찾아보면 뭐 동사 뒤에 뭐 전치사, 명사, 뭐 부사, 목적어, 뭐 명사, 뭐 보어 이런 식으로 그 사전에 표시가 될 때에 그 원리를 다듬어 놓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혼비는 그 오래전에 일본에 와서 외국인, 영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외국인들은 이 문법을 어떻게 배워야 되나, 영어의 문장 패턴을 어떻게 익혀야 되느냐, 이걸 연구해가지고 일본에서 이 책을 써서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이 초창기에는 저는 이 혼비 영문법이 이게 뭐 이렇게 쓸모가 없이 이렇게 복잡하게 썼나 했다가 나중에 이 전통 문법의 그 한계를 극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저 공부법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에 이제 과학 문법의 영향을 받은 이 문법서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베이지 잉글리시 유시지가 이게 기초형 문법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과학 문법적인 그 틀 이런 걸 가지고 문법을 그 미국인에게 미국에서 미국 영어 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문법의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개념들을 파악하는데 정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이디엄 사전 이것도 정말 제가 도움 많이 받았죠. 이 책에서는 뭐냐면 요 밑에 있는 부제처럼 동사와 전치사의 관계. 우리가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뭘 깨달은 거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걸 공부하면서 무슨 단어만이 외운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 깨우친 겁니다. 여기 뒤에는 이제 프랙티컬 잉글리시 그래머라고 하는 과학문법의 또 다른 책의 그 연습과 해설서입니다. 이게 프랙티컬 잉글리시 그래머. 그 아까 그 베이직 잉글리시 그래머의 조금 상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커뮤니케이티브 그래머 오브 잉글리시. 커뮤니케이티브, 회화적인, 그러니까 회화. 즉 회화할 때 문장을 쓰는 우리가 구어라고 할 때 그 속에도 문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 문법과 과학 문법을 결합시켜서 실제로 회화에서 사용될 때의 악센트 변화라든가 이거를 통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니까 그건 역시 문법의 틀에서 이게 인토네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감정 표현을 집어넣어서 의미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문법이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책은 저에 있어서 뭐냐면 이게 밑에 보면 English pronunciation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음입니다. 이게 사실 그 영문과에서 이거 교재로 쓴 것을 보고서 내가 얼른 사다가 봤는데 이게 전 이 책을 통해서 이 발음, 그 모음 삼각도와 발음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왜 3인칭 단수에 S 붙고, 또 복수, 명사 같은 경우에는 복수에 S 붙을 때 그것이 왜 어떤 건 S가 되고 어떤 건 Z가 되고 또 약발음, 강발음의 그 의미를 여기서 발견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이제 English vocabulary in use. 거드번스터.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충격을 준 놀라운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60년대에 그 미국 에피스코팔 신학교의 교수가 쓴 겁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것은 헬라어 교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헬라어도 제가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학년 때, 신학교 2학년 때 헬라어를 배워야 되는데 학교가 장기간 휴교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학기, 2학기가 거의 통째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상급 학년으로 진학은 해가지만은 이게 뭐 배워야 될 걸 안 배우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군대를 갔다 온 뒤에 헬라어를 독학을 하지 않으면 뭐 신학생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을 뒤지고 하면서 이제 독학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이 책을 발견한 겁니다. 왼쪽은 제가 그 책을 발견해서 그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또 이게 6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살 방법을 몰라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배를 조금 소개해가지고 후배하고 같이 다시 책처럼 카피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왜 좋은가를 여러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헬라어를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영어에서는 이렇게 바꾼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런 문법인데 영어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영어 문법과 헬라어 문법을 비교하면서 이럴 때의 이 표현은 헬라어 문법의 이런 건데 이게 영어의 문법에 뭐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를 미국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주어, 목적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영어에서 그 보면은 영어에서 더 플러스 명사, 더 플러스 명사, 지금 다 더 플러스 명사죠. 그렇죠? 정관사와 명사를 설명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영어 문법 책에서는 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건데 영어에 관한 건데도 그 뭐냐면 더 플러스 명사에서 더는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면 이 명사를 한정할 때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 교수가 얘기해 영어의 경우에 더 플러스 명사가 한정되는 경우가 있고 한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더가 미묘하게 그 명사를 제한해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규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건 어떻게 결정되냐? 문장에서. 문장에서. 그래서 문장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 더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공부하려고 하다가 영어에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법적인 어떤 문제들 그러면서 영어 문법이 나중에 공부해 보면 헬라어 문법에서 이렇게 발전되어서 나오는 거구나. 제가 그런 거를 깨우치게 된 겁니다. 이게 아직도 이렇게 헬라어 문법이 살아있는 거라는 부분들이 제가 느껴진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각각의 헬라어 표현은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영어에서는 대명사 I, you, he, she, it, we, they를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이렇게 실제로 영작을 하거나 또 문장을 분석해 보면 이 말이 이게 범상치가 않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의 그 헬라어 형태의 그 어미 뭐 이런 거 지금 또 양자에서 동사는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책입니다.
어, 이런 책도 있었고요. 이게 한국인하고 미국인이 같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이미 그 제가 앞에서 본 책들에게 나온 것이고, 그러나 이제 한국인이 외국인하고 같이 써서 과학문법에 해당하는, 활용문법에 해당하는 책을 냈다는 점에서 제가 하나 구입해 둔 겁니다. 자, 예, 영어 공부에 제 도움을 준 것이 맨 왼쪽에 총신대학에서 나온 차영배 씨의 라틴어 교본인데, 제가 성염을 몰랐었습니다. 성염이라는 그 신부가 우리나라에서 라틴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고 이때는 몰랐습니다. 네, 라틴어 교본입니다. 여기서 라틴어 문법도 제가 혼자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영어 문법에 이게 팔품사와 오형식에 이게 라틴어가 살아있구나. 라틴어 문법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게 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조금 배운 겁니다. 그 라틴어는 못 배우고 영어 문법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번역학에 관한 책, 이 번역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은 거냐면 사전과 이 문장의 관계. 예를 들어서 그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발간했을 때 먼저 뭐가 필요했느냐? 바로 문법을 다시 찾아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전을 만들었을 때 이거 똑같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영어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 헬라어에서 번역해내는 작업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앞세대에서 하는 일이 헬라어를 배우고 그 고전 라틴어를 또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 언어에 부응하는 단어들을 찾아서 사전을 만들고 문법을 초보적인 거라 하더라도 문법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문법을 정리한 뒤에 그 다음에 번역이 나오고 다시 이 사전과 문법이 업그레이드되고 깊이 이해가 되고 다듬어지면 거기에 바탕에서 좀 더 좋은 번역이 나오는 겁니다. 17세기 셰익스피어 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17세기 초에는 문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문법이 없었을 때에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영어 발전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미친 인물인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그 셰익스피어가 그 문장을 어떤 식으로 썼는가를 그 문장 자체를 보고 그 속에서 문법을 뽑아내는 거죠. 이게 지금 과학 문법이 원래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통 문법과 이 갭을 조금 줄이면서 영어를 영어답게 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역사 산책은 뭐 때문에 저 책을 봤냐면 번역을 할 때 이게 번역투, 그러니까 직역과 의역의 문제 때문에 이게 번역 이론들에 관한 책을 사실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됐는데 결론은 뭐냐면 직역과 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놓고 논쟁을 하지만 실제 문제는 직역과 의역은 대립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언어를 이해하는 깊이, 그 다음에 타 언어를 자기 언어로 옮길 때에 그 옮기는 그리고 그 번역한 그 언어, 그러니까 우리말의 이 그릇의 문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잘 녹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원문에 충실할 거냐, 아니면 좀 부드럽게 윤문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 사람마다 그걸 어느 선에서 할 것이냐는 건 번역자가 직접 선택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영어 공부에서 사실 제가 이 국어 문법, 이게 논문집입니다. 논문집인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정말 잊을 수 없이 도움을 받은 건 뭐냐면, 그 영어 공부를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영어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게 수동태입니다. 근데 이 수동태를 피동태로 잘못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수동태는 뭐고 피동태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영어 자체만 놓고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 우리나라 말에 분명히 되다 당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걸 수동태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이걸 피동태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피동태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다가 이 이몽빈 씨의 책에서 우리말의 피동태라고 하는 것, 이게 뭔지를 알면서 영어의 수동태에 대해서 이제 제가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에 사실은 이 국어 문법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건 좀 선물 받은 책입니다. 이 두 개 선물 받았을 때 이 신화사라고 하는 이 출판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출판사입니다. 영어 동사의 문법. 신화사가 왜 대단하냐? 돈 안 되는 책만 내서 몇 번, 제가 알기로 몇 번 부도도 당하고 부도 위기에까지 몰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 영어 학자의 책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왼쪽은 고대 영어 문법이고요. 요거 영어사. 여기 좀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오토 예스퍼슨. 이게 문법 철학, 오토 예스퍼슨. 예, 문법의 철학이 있는 것이고, 이 책을 쓴 오토 예스퍼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어 학자요, 영문법 학자라고 하는 평가를 아직까지 받는 분입니다. 오토 예스퍼슨.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뛸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 오토 예스퍼슨이 그 걸작이 그게 뭐냐면은 그 Historical Approach to English Grammar라는 책이 있어요. 거의 뭐 백과사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두툼한 책 한 7권인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열심히 문법을 공부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걸 선물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투부정사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찾아보면 투부정사는 뭐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 16세기에는 어떤 식으로 쓰여졌고 17세기에는 어떻게 쓰여졌고 하면서 이 투부정사의 발전사를 쫙 그 예문과 함께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제가 영어 문법학자가 되려는 생각 때문에 영어를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의 영어의 강박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항상 자고 일어나면 뭐 새로운 책 없나 그리고 누군가가 그 문법책을 내가 모르는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나도 저걸 봐야 된다 그런 강박에서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되고 목사가 못 되면 성경 교사라도 되어서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리고 신학을 언제 공부해야 되나 그럴 때 내가 영어를 버려야 되는 시점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오토 예스퍼슨의 Historical Approach to English Grammar를 영문과를 다니는 후배한테 선물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됩니다. 근데 이 오토 예스퍼슨을 알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 조성식 박사입니다. 이분이 신화사에서 출판한 그리고 이 책 5권을 내고서 신화사가 한번 부도로 맞았다고 하는데 이 책을 그래서 제가 또 영어에 대한 영문법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이거를 박스에 담아서 다 치워가지고 지금 꺼내지를 못해가지고 토이킹 김대균이라는 분의 블로그에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영문법학 한국 영문법학에서 정말 불세출의 걸작입니다. 영문법 연구 5권 저에게 있어서 정말 영문법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87세로 돌아가셨죠. 이게 아시아 투데이 2009년 12월 23일자 그분 이 조정식 박사님 돌아가셨을 때 부고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부친도 영문법 학자입니다. 영어 영문학 원서를 가지고 왔고 전쟁 때 탈출했는데 그 이후에 영어 발달사, 영어 문법도 연구, 우리나라에서 아주 희귀하게 영문법을 연구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샅샅이 찾아가지고 칼럼들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분이 쓴 칼럼, 교수신문 같은 데 쓴 칼럼 있다 하면 가서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봤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30년 전 기준입니다. 이분이 아주 개탄하면서 글을 쓰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영어 영문학과는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영어학 하면은 영어 자체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학과라고 하면 영어로 쓰여진 문학을 연구하는 건데 이게 문법을 연구하는 학과와 문학을 연구하는 학과를 합쳐놓고는
문학을 또 문학대로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법을 한 것도 아니다.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영문과 교수가 있지만, 이제 그때 당시입니다. 문법학을 연구해서 문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문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다 유학 가가지고 문학을 삐뚤음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로 문학을 공부했으면 영어로 문학책을 써야 되는데, 영어로 문학책이라든가 문학에 대해서 학위를 그러니까 제대로 글을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학위를 받고 와서는 영어 문법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이게 깊이가 많이 떨어졌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저한테 영어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는 굉장한 도움이 됐죠. 아무튼 그분 자제분들 다 하나같이 잘 됐습니다. 2009년도에 이분 돌아가셨을 때에 드렉셀 대학 교수하는 아들, 국민대 교수하는 아들, 또 국회에서 근무하는 아들, 또 사위는 나이지리아 대사. 뭐라고 그럴까. 참, 이 레벨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참, 이분이 존경받는 분으로서 자제들도 그런 자세로 이렇게 반듯하게 키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스퍼슨이 쓴 이제 칼럼 혹은 소논문들을 이렇게 모아서 출판을 한 게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불세출의 영어학자, 문학자가 아닙니다. 영어학자, 그러니까 문법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글이 어떤 글이냐 하면, 제가 이 책의 20페이지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문장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 문장을 구축하는 방법, 이게 문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문법은 그 형태와 기능 말고 내적인 의미 3요소를 전부 고려해야 된다. 이 형태와 기능, 내적인 의미, 여기에 초점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문장을 구축하는 방법, 이게 문장인 거예요. 문법. 올바로 말한다면, 이제 이건 15쪽에 먼저 나온 얘기입니다. 문법은 형태와 기능 둘로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적 의미까지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그 아티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영어 교육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도움을 받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 잘 보면 New Basic Reading Curriculum Foundation Series. 여기에 제목에 디겐 제인입니다. 이 디겐 제인은 미국의 3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사용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혹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처음 영어 배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쓸 교재인 겁니다. 그러면서 new라고 해서 new fon이니까 이걸 다시 만드는 겁니다. 개정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왜 이게 저한테 어떤 점에서 기가 막히게 도움이 됐냐면, 여기에 보면 이 과정, 지금 이 책은 158개 단어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다. 158개의 단어를 이 책에서 사용하는데 그중 100개의 단어는 이 책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다. 그 나머지 58개는 그 앞에 있는 예비 단계에서 다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단어를 한 페이지에 하나 이상은 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 단어를 처음 5번 사용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이 책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5번을 한 단어를 5번을 연습을 하는데 그중 2개의 간격은 5페이지를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5페이지 안에 연습을 최소 2번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당한 인터벌을 둘 때는 각 단어를 최소한 7번 사용한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단어는 이 책에서 최소한 12번을 반복한다. 이 책 만드는 원리예요. 교과서를 만드는 원리.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은 오문형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몸에 익혀야 되는지가 나온 겁니다. 제가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 설명 밑에 바로 이 책에서 등장하는 100개의 단어들이 어떤 건가 보면은 이것도 새로운 단어로 분명히 인식하고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아포스트로프 S가 붙어 있는 이거 이런 식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뭐냐면은 미국의 아이들에게도 그 영어권 사용자 아이들에게도 어떤 원칙을 밑에 놓고서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법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비판하기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이 책에서 사용하는 문장 속에 팔품사 오문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감나게 반복 연습해서 거기에 단어 입히고 활용법이라고 하는 거를 아예 처음부터 천천히 이렇게 배워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 내용이죠. 이 그림하고 이거 딱 보면은 여러분 저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 옛날에 중학교 교과서 생각나실 겁니다. 중학교 교과서. 네, 이게 좀 생뚱맞지만 이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썼던 그런 종류의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는 문법 위주의 교육을 영어 교육을 한 마지막 교과서고 이 교과서 이후에 회화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영어 교육이 사실은 많이 파괴가 된 겁니다. 회화는 할 줄 아는데 이 물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 파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죠. 이 한국에서 이 교과서를 만들 때 바로 조성식 박사님의 제자들 그리고 외국어대 영어과를 창설하신 길승은 박사님 제자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탁월한 문법학자로부터 배워서 영어의 본질을 꿰뚫어 가지고 이거 다 우리 실력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가장 좋은 책을 가져다가 그걸 바꾼 겁니다. 우리 조금 한국적인 상황에 좀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영어의 물리를 배울 수 있을 뻔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안 됐던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자, 이제 품사론 사설 오늘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설은 뭐냐면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고 좀 길게 내려드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제2강 할 때 팔품사 정의를 정확하게 끝까지 안 내리고 어설프게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장의 정의도 어설프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감 좀 맥이 빠진 듯한 것을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사실 그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저 밑에 부제가 있죠. 변화무쌍 팔품사. 팔품사는 변화무쌍하다. 다시 말하면 팔품사의 정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팔품사의 정의는 아무 의미 없어요. 팔품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팔품사의 이름을 기억해 두고 실제 가장 기본적인 문장에서 팔품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팔품사는 변화무쌍이에요. 그러나 한 문장에서는 한 단어는 한 품사만 갖고 한 가지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한 가지 의미만 나타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품사를 정의를 내리고 역사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쫙 나열한 거는 그냥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영어가 자꾸 거기에 매달리면 영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2강에서 한번 보여준 거죠. 보면 성격과 역할만 얘기하죠. 여기에 뭐가 빠졌다고요? 의미. 이런 성격을 가졌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의미를 규정하거나 의미를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팔품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어학자들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에 이 개념을 버리지를 않아요. 과학문법에서도 이거 버리지 않아요. 보완을 할 뿐이지. 문장과 별개로 어떤 단어 혹은 품사를 알아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 예. 이 책은 이게 지금 비지반사돼서 Making the Most of College, 대학 활용법, 대학 활용하기,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한다. 이건 뭐냐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나아가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생활에 관한 거예요. 근데 무려 이 책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겁니다. 예, 리처드 라이시라고 하는 이분이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학생 지도를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지도를 할까? 1학년 때서부터 이것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세우고 하버드 대학과 교직원 학생들 사이에 연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50개 이상의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의 그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1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보고서를 만든 뒤에 그리고 활용을 한 뒤에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을 그러니까 누가 보는 거냐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강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좋아요. 어떤 점에서 더 좋으냐? 하버드 대학의 그 행정대학원 교수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자기 대학 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에 이 책을 읽게 했으니 그 10대 후반부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수가 수준 낮은 문장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결하고도 정확하지만 하지만 대학 교수로서의 품격이 있고 하버드 대학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어렵지는 않지만 품격이 있는 격조에 있으면서도 단순한 글, 이 글을 보면 이제 문법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팔품사가 오늘의 주제 아닙니까? 이게 그 12쪽인가요? 그 앞부분에 서론 쪽에 나오는 책입니다. 우리가 many 그러면 대개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형용사. 근데 여기 박스, 첫 번째 빨간 박스 보십시오. 뒤에 think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any는 뭡니까?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many라는 단어는 형용사 많은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자리가 명사 자리니까 이 many는 명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명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앞에 있는 student라고 하는 이 명사를 대신 쓴 거니까 이 many는 여기서 think의 주어인 명사 노릇을 한다 할 뿐만 아니라 이건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대명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품사를 딱 고정해놓고 이 단어는 대명사, 이 단어는 명사, 이 단어는 형용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어가 안 됩니다. 요 바로 요 몇 줄 밑에서 many aspect 할 때 이 many는 형용사입니다. many aspect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게 형용사예요. 이거는 명사예요. 그러면서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student라고 하는 명사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줄에서 classes가 나옵니다. teach classes 학급을 가르쳐. 물리를 모르면 그렇게 가르치죠. 학급을 가르쳐요, 학생을 가르쳐요. 우리말로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학급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 학급을 구성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줄 뒤에 보면 outside the classroom이면 교실 밖이에요. 교실 밖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교실 밖에서 누굴 가르쳐요? 그러면 여기서 클래스는 교실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실 바깥에서 학생 가르치는 것, 교실 안에서 수업 중에 학생 가르치는 것.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 클래시스나 더 클래스룸은 의미적으로 스튜던트를 대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명사는 우리가 문법 책에서 배울 때는 인칭 대명사만 존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칭 대명사만 대명사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뭐 거의 모든 보통 명사는 대명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BBC인가? BBC의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기사입니다. 자, 여기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에서 North Korea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더 country가 나와요. country라고는 이 빨간 박스에 있는 이 단어, 이거 country는 명사입니다. 그럼 country는 무슨 뜻입니까?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나 더라고 왜 썼을까? 더 country는 North Korea라는 명사, 고유 명사를 대신 쓴 거예요. 그러니까 country라는 보통 명사에다가 더를 붙여가지고 여기서 이 맥락에서는 대명사를 쓴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요 밑에 두 번째 빨간 박스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The totalitarian state 할 때 country는 무슨 뜻이며 state는 무슨 뜻이며 이 각자는 다른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명사 자체를 놓고 보면 다른 뜻이지만 여기서 쓰는 맥락은 노스 코리아를 대신 쓴 겁니다. 북한이에요. 한국어는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영어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통 명사를 가져다가 덜을 붙여가지고 대명사처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이거 한번 다뤄봅시다. I'm Tom. I'm a student. 이게 그 옛날 중학교 가서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이게 인사말처럼 이거 배우는 거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는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걸 처음 배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회화 중심으로 바꿀 때 이걸 욕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세상에 이런 I'm Tom, I'm a student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게 문법 교육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회화 중심으로 바꿨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비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문장이 뭐를 봐야 되냐? 여러분이 뜻 딱 보면 다음 시간에 제가 왜 이 짧은 단어를 처음 보여줄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문장을 처음 보여줄까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뤄보겠지만 오늘은 이 문장의 구성 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눈에 이게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실 거의 웬만한 부주의하게 웬만한 문법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 비동사, 보어. 틀렸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영어가 안 되고 공부할수록 영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팔품사의 명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피치, 말, 혹은 문장의 8부분이니까 문장을 5부는 구성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문장을 구성하는 8부분의 명칭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있는 I'm Tom, 팔품사에 있는 용어로 얘기를 해야죠. I'm Tom, 팔품사에 있는 용어로. 주어라는 용어 없고요. 비동사라는 용어 없었어요. 보어라는 용어 없었습니다. 팔품사에. 지금 문장인데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팔품사 중에 무엇이 동원되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이게 기초인 겁니다. 이 기초가 망가지면 끝까지 망가지는 거죠. 명사, 동사, 명사. 여기에서 뭐 고유명사니 뭐 인칭대명사 그거 필요 없어요. 일단은 명사, 동사, 명사로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명사, 동사, 명사. 그러면 이거는요. I'm a student.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주어, 비동사, 부정관사, student, 명사, 나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명사, 동사, 명사. 이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어가 스튜던트에 붙어 있습니다. 스튜던트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사론을 보면 부정관사라는 품사가 없습니다. 스튜던트가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인식을 해야 되냐면 명사는 한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사 역할을 하는 단어 혹은 명사 역할을 하는 부분, 덩어리예요. 그래서 고급문법에 가보면은 명사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명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뭘로 소개하냐? 명사류 혹은 명사 상당 어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명사 덩어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사 덩어리, 두 번째 명사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근데 여기서 형용사는 예, 문장을 분석하는 기본 도구는 아닌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두 개.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통 문법책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 주어. 주격보호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목적어라는 것도 팔품사 명칭에 존재하지 않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형식을 배울 때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다루면 안 되죠. 조금 전에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사, 동사,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동사,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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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명사, 명사.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당장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해?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하는 게 물리에서 처음 터득해야 될 핵심입니다. 즉, 2형식과 3형식을 보십시오. 다 똑같은 구조예요. 명사, 동사, 명사. 그러니까 명사, 동사, 명사인데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때에 2형식이 되고 어떤 때 3형식이 되느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딱 보면서 제일 이건 목적어. 이렇게 나갈 때, 그럼 이게 왜 목적어냐? 라고 하면 대개 99%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을로 번역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문장을 놓고 한국어로 번역해보고 한글을 분석을 해보고는 이게 주어다, 목적어다 그래요. 주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행위의 주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의 주체가 아닌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 화나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나 화나 이걸 행위의 주체로 얘기해서 아이가 주어다 라고 한다면 내가 화를 내는 행동을 해 이런 뜻이라는 거거든요. 행위 주체, 그 행위자의 행동 이런 식으로 주어와 동사를 구별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화가 나 있어, 나 화나 할 때 나의 내적 상태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과는 상관없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보거나 내가 듣거나 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심리적 상태가 화가 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나는 화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개의 형식 중에 어떻게 이걸 이 문장의 특성을 구별을 할 거며 설명을 하겠으며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이게 주어 동사, 그다음에 주어는 행위 주체, 행위자, 동사는 그 행위자가 한 행동 이런 식으로 외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설명을 한다면 뭐예요? 주어란 뭐냐? 동사 앞에 있는 거. 동사 앞에 있는 명사. 그러면 보어는 뭐고 목적어는 뭐냐? 예, 그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명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강좌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각 형식은 팔품사로 규정을 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설이 그 앞부분에서 좀 길어가지고요. 오늘 강의는 50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한 25분에서 30분으로 이 모든 강의를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유독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그 싫어요 눌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